잘 지내시죠? 네. 예, 정말 오랜만에 위대한 N 선생을 진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4년 전쯤에 DOC 관련돼서 발표된 이후로 오늘 처음으로 진행을 하는데요. 제가 준비한 시간들이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위대한 N 선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N 선생을 맡은 QAD 팀의 최리신입니다. 여러분 앞에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오늘 IT 업계에서 핫한 이슈 중에 하나인 클라우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클라우드에 대해서 잘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사실 클라우드는 저희가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클라우드나 드랍박스 같은 개인용 스토리지 서비스를 사용을 하기도 하고요. 저희 회사에서는 서버를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용을 하기도 하지만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 환경에서 인스턴스를 할당받아서 저희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클라우드가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던 용도에서 이제 점차 발전이 돼서 지금은 클라우드 컴퓨팅 기능이 발전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서비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오늘 클라우드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더불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버를 운용한다라고 하면 저희는 호스팅 서비스를 사용을 하거나 혹은 IDC 센터에 저희가 서버를 구매 혹은 임대해서 입주시키는 코로케이션 서비스를 사용을 했었습니다. 호스팅 서비스의 경우에는 월 단위로 사용료를 지불을 하는 방식이고 계약 기간이 길 경우에는 약간의 할인을 해주지만 계약 기간을 전부 선불로 지불을 해야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호스팅 서비스는 트래픽을 약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약정한 트래픽을 초과하게 될 경우에는 서비스가 자동으로 차단이 되고 추가로 지불을 해야만 다시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IDC 코로케이션 서비스의 경우에는 서버가 IDC 내부에 있다 보니까 빠른 네트워크 속도 그리고 서버를 직접 운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요. 반면에 이제 고가의 서버를 구입 혹은 임대해야 하기 때문에 비용적인 측면에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진을 보시면 저희 회사 컨설팅 분들께서 프로젝트를 할 때 하게 되는 업무 중에 하나일 텐데요. IDC에 입주한다는 것은 사람이 일일이 서버를 들고 들어가서 서버렉에 장착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이렇게 일일이 서버를 들고 들어가서 하는 일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IDC 센터 내부에 자체적으로 보안이 아주 까다롭기 때문에 입주하는 데는 사실 하루 이상 초과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제가 내일 서비스를 오픈을 해야 한다고 할 때 저는 팀에서 결제를 받아야 되고 또 견적을 받고 서버를 구입을 해서 딜리버드를 받은 다음에 그다음에 IDC 센터에 납품을 하게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최소한 일주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클라우드 인프라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단지 클릭 몇 번만으로 이제 가능해지게 되었는데요. 이 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할 때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인프라에 대한 필요 용량을 아주 세밀하게 추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CPU를 늘리거나 줄이거나 할 수가 있고 또 스토리지를 추가하거나 뺐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 환경에 맞춰서 유연하게 대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는 서버를 생성하고 폐기하는 부분이 단지 클릭 몇 번만으로 가능해지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시간을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고요. 세 번째로는 하드웨어, 즉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시스템 엔지니어가 필요 없게 됩니다. 즉 비용적인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매월 사용하는 리소스에 대해서만 결제를 하면 되고
그리고 클라우드 자체의 보안이 아주 강화가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려는 리소스에 대해서 보안이 추가적으로 강화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장점들이 있는데요. 제가 고객 사례를 몇 가지를 들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로는 화성 탐사 로버인 큐어리시티입니다. 미국의 나사에서는 2012년 8월 6일에 화성 탐사 로버인 큐어리시티를 화성에 착륙을 시켰습니다. 나사는 이 장면을 인터넷으로 생중계를 했는데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이벤트였기 때문에 중계에 실패를 하게 되면 큰 오점을 남길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또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청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었는데요. 그래서 나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을 사용해서 착륙 장면을 전 세계에 실시간으로 중계를 하였고 또 성공적으로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착륙하는 시간이 약 7분 정도 걸렸다고 하는데요. 이 7분 동안 엄청난 트래픽이 몰렸지만 부하가 생기면 오토 스케일링 해주는 그런 기능과 그리고 로드 밸런싱 기능을 사용해서 문제없이 중계를 마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지 않고 나사에서 직접 서버를 구입하고 구축을 했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더 큰 문제는 이 7분이라는 시간을 위해서 수많은 서버를 투입을 해야 하는데 이 이후에 이 서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큰 낭비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기간의 빅 이벤트, 콘서트 예매나 혹은 저희가 올해 초에 하는 연말 정산 등 단기간에 사용자가 급격히 증가했다가 감소하는 업무에 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을 하면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로는 넷플릭스라는 회사입니다. 사실 이 회사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요. 이 회사 다들 알고 계시죠? 초기에는 비디오 렌탈을 해주던 회사에서 지금은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전 세계적으로 아주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처음 사업을 할 때 다른 회사와 마찬가지로 IDC 센터와 그리고 서버를 운영을 했지만 급격히 증가하는 사용자로 인해서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서비스 품질과 또 가용성을 위해서 모든 서비스를 지금 클라우드 서비스에 올려놓고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IDC 센터에서 서버를 운영하던 노력과 그런 서버를 관리하던 노력과 비용을 절감을 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을 혁신하는 데 집중했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어디선가 들은 이야기인데요. 넷플릭스에서는 최초에 서버를 관리하던 IT 인력이 10명 정도 됐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회사가 100배 넘게 그리고 운영하는 서버도 100배 넘게 커진 지금 시점에도 IT 인력은 10명이라고 합니다. 또한 넷플릭스에서는 클라우드에서 제공해주는 인공지능이라든가 머신러닝 기반으로 사용자에게 컨텐츠를 추천해주는 시스템을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영상 플레이 시간 그리고 장르, 시간대 등을 고객이 보고서는 고객이 가장 좋아할 만한 서비스를 추천해주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이 표본이 많아지고 또 머신러닝 기술이 좀 더 정교해질수록 추천 시스템은 더욱더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전에 넷플릭스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었던 하우스 오브 카드라는 그런 시리즈가 있는데요. 이때도 인공지능을 통해서 어떤 배우가 어떤 역할을 맡았을 때 시청률이 좋더라 이런 부분을 다 확인을 해서 시나리오에 맞게 캐스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시리즈가 잘 되다 보니까 이 시나리오도 인공지능이 써둔 게 아니냐라는 루머가 돌았다고 합니다. 즉 넷플릭스에서는 자체 IT 인프라를 운영하는 부분을 배제하고 비즈니스 모델과 제품에 집중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했고요. 그 서비스를 대단히 잘 사용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애니모토라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사진을 동영상으로 만들어주는 서비스를 하던 회사인데요. 요 차트를 보시면 보통 때에는 40개의 서버를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페이스북의 연동 기능이 추가가 되고, 그리고 테크크런치라는 곳에 소개가 되면서 3일 만에 서버가 5,000대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만약에 40개의 서버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3일 후에 5,000개의 서버로 늘린다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일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에서는 단지 클릭만으로 혹은 자동화 서비스로 인해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클라우드 시스템 도입이 당연시 되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화면은 가트너에서 발표한 2018년 6월 18일자 리서치 자료입니다. 가트너는 IT 분야에서 리서치 그리고 카운슬링을 해주는 그런 기업인데요. 질문지를 보시면 여러분들의 워크로드가 오늘과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어디서 운영이 되겠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2018년과 2020년을 비교를 한 자료고요. 여기서 워크로드는 업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를 보면 오프레미스는 약 10%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는 10% 정도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소폭 상승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프라이빗 클라우드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는 이 질문지에서 말하는 이 제품은 아직 출시가 많이 되지 않아서 이런 조사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온프레미스에서는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에서는 큰 변화가 있고, 앞으로 작업 환경은 클라우드 환경으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추가로 가트너 조사에 따르면 클라우딩 컴퓨팅 시장은 2017년에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했는데요. 현재 글로벌 기업 중에 90% 이상은 최소 1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오늘날에는 단지 1개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사용하는 부분으로 점차 바뀌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나의 서비스를 사용을 하다가 해당 서비스가 락인이 되거나 장애가 발생을 하게 되면 서비스를 할 수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요. 최근에 몇 개월 전에 아마존 코리아에서 장애가 발생을 해서 KBS, 쿠팡 같은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기업 중에 70%는 2019년까지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구성하려고 한다는 그런 리서치 자료가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또 하이브리드 클라우드가 사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여러분 포브스라는 세계 경제 잡지를 아시죠? 여기서는 매년 세계 부자 순위를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올해에도 그 순위를 발표를 했는데요. 세계 부자 순위 1위는 누굴까요?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 루이비통 모에네시의 바르노 아르노, 그리고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 사실 이 5분은 작년 2018년에 세계 부자 탑 5였습니다. 그리고 올해도 발표를 했는데요. 올해 발표된 자료를 보시면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1310억 달러, 약 147조 원으로 2018년에 이어서 올해에도 1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2위는 4년간 2위를 이어갔던 MS사의 빌 게이츠가 약 108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의 제일부자인 삼성의 이건희 회장도 보이는데요. 약 169억 달러로 19조 원 정도의 자산이 있다고 합니다. 제프 베이조스가 약 8배 가까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제가 이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몰라서 가늠이 안 돼서 계산을 좀 해봤더니
하루에 40억씩 100년간 쓰고 나면 1조 원 정도 남는 돈입니다. 여기서 1위와 2위를 2위 부자들 잠시 좀 더 보도록 할 텐데요. 아마존의 제프 베이존스, 그리고 MS사의 빌 게이츠. 아시겠지만 빌 게이츠는 하버드를 중퇴를 하고 그리고 MS-DOS와 윈도우 운영체제를 만들어서 대성공 신화를 이룬 사람입니다. 그리고 1995년도서부터 약 20년 넘게 세계 갑부 1위를 놓치지 않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제프 베조스는 30세에 월스트리트에서 부사장으로 재직을 하다가 IT 버블이 한참이던 때에 갑자기 자신의 집 창고에서 세대 컴퓨터를 가지고서는 아마존닷컴을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책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지금은 온라인 쇼핑몰을 하고 있는 회사죠. 현재는 미국 온라인 소비 시장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세계의 갑부 원투인데요. 아마존은 온라인 쇼핑몰, MS는 운영체제, 서로 다른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두 회사가 지금은 또 다른 분야에서 지금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 분야가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영역인데요. 같은 해에서 발표한 2016년과 2018년 매직 쿼드란트 자료를 보시면 2018년 발표된 자료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자료인데요. 비전 완성도와 그리고 실행 능력을 가지고 판단하는 클라우드 서비스 리더로 아마존 웹 서비스,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구글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니체 플레이어로는 알리바바, 오라클, IBM을 뽑았습니다. 또 중요시 보셔야 할 것은 왼쪽에 있는 니체 플레이어들인데요. 이 틈새 시장을 공략했던 이 회사들은 2018년 자료에는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2017년과 2018년 퍼블릭 클라우드 채택, 즉 점유율 현황표인데요. AWS, 아마존의 AWS, 그리고 MS의 애저, 구글 클라우드, IBM, 오라클, 알리바바가 있는데요. 여기서 VM웨어 클라우드는 약간 다른 영역이라서 좀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면 중요하게 보셔야 할 부분은 2017년 대비 이 6개 사회의 클라우드 채택률은 지금 현재 다들 상승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클라우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운영을 하고 있는가, 혹은 운영을 위해서 테스트를 하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할 계획이 있는가에 대한 답변으로 AWS와 애저가 단 2%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사용량은 많이 적지만 계획을 하고 있거나 테스트 중이다라는 부분에서도 상당히 많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정리를 해보면 현재 클라우드 시장은 아마존 웹 서비스, 구글의 GCP, MS사의 애저, 그리고 IBM, 오라클, 알리바바 이렇게 6개의 사가 있는데요. 그리고 후발주자였던 HP, 렉스페이스, 시스코, VM웨어는 2017년까지 모두 서비스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빅6에 의해서 시장이 움직인다고 볼 수 있지만 사실 IBM과 오라클은 점유율이 상당히 낮은 상태고요. 그리고 알리바바는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입니다. 중국에서는 페이스북과 유튜브를 사용을 할 수가 없죠.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서 쓰고 있는 것처럼 알리바바 클라우드도 약간 그들만의 리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이 6개 업체로 나타나지만 운영되는 비율로는 지금 이 3개의 회사가 지금 대부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약간 삼국지의 위초고 같이 2006년에 서비스를 시작했던 전통 강자였던 아마존 웹 서비스, 그리고 2010년에 서비스를 시작해서 지금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그리고 2016년에 서비스를 좀 늦게 출시를 했지만 시큐리티 부분이랑 피처 부분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던 구글이 지금 현재 대결을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존은 어떻게 계속 이렇게 1등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해보면 제일 먼저 서비스를 출시했기 때문에 가장 많은 고객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던 부분에서 지금은 넘어서서 머신러닝, 인공지능 등의 기술을 활용해서
데이터 가공으로 새로운 가치를 계속 창출을 하고 있습니다. 고객들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무언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도구들을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많이 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마트폰으로 치면 그 어플을 제공하는 것과 같은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발자 입장에서는 개발을 하기 가장 좋은 그런 인프라와 서비스가 있는 곳을 지금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를 보면 그 애플의 앱 스토어가 생각이 나는데요. 결국은 좋은 플랫폼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계속 1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서 MS가 아마존을 빠르게 쫓아가고 있는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MS는 클라우드 사업을 위해서 8조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그 개발 소스 성지라고 불리던 깃허브를 인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아시겠지만 유통업을 하는 회사인데요. 기존 유통업을 하다 보니까 경쟁자들이 많은 상태인데 계속 또 다른 서비스로 확장을 하다 보니까 그게 오히려 클라우드 시장에서는 부작용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마트, 이베이, 켈로그 같은 회사들이 일부러 아마존 웹 서비스보다는 구글이나 MS를 선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PC 운영 체제 점유율을 보면 윈도우는 전 세계적으로 약 88%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애저 역시 윈도우 기반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사용자 측면에서는 인프라라든가 세팅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친숙하고 또 전환 비용도 적다 보니까 애저의 수요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차트를 보시면 아까 오른쪽은 아까 말씀드렸던 2% 차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1,000명 미만의 중소기업들은 사실 어떤 클라우드를 써야 될까라는 질문에 1위 기업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 때문에 사실 아마존 웹 서비스를 많이 쓰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대기업들이 애저를 더 많이 쓰게 되면 이 순위도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조사 자료인데요. 이게 클라우드 도입의 가장 큰 걸림돌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으로 데이터와 어플리케이션의 시큐리티 부분을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회사의 기밀 데이터 그리고 고객 정보를 그 외부에 저장하자니 그 불안하고 그렇다고 그 중요 데이터들만 따로 그 IDC 센터에 보관을 하자니 사실 비용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요. 이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 형태 중에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런 구조인데요. MS사에서는 2017년에 그 애저 스택이라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들이 가장 우려하는 보안 문제에 대해서 일부 걱정거리를 해결해 주었습니다. 고객이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IDC 센터에 소프트웨어를 설치를 하면 그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퍼블릭 클라우드가 연결되는 그런 구조인데요. 이게 사실은 제일 좋은 구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것을 2위 업체에서 먼저 발표를 한 것입니다. 벌써 2년 전인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에서도 최근에 새로운 서비스 AWS 아웃포스트라는 제품을 출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는 원래 2019년 하반기 올해라고 했었는데요. 최근에 참석했던 세미나에서는 2분기로 앞당겨졌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AWS 아웃포스트를 보시면 그 투웨이로 여러분들께 다가게 있다라고 써져 있는데요. 그 자체적으로 프라이빗 클라우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과 자체적으로 만드는 그런 프라이빗 클라우드와 그리고 프라이빗 클라우드에서 제일 강자인 VM웨어와 협업을 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좀 단점으로 보셔야 될 부분은 그 화면에 보시면 서버 같은 부분이 보일 건데요. AWS에서 디자인한 하드웨어라고 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쓰려면 그 AWS에서 만든 하드웨어를 같이 써야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게 더 앞으로 잘 쓰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프라이빗 클라우드 점유율인데요. VM웨어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요. 좀 전에 말씀드렸던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스택도 화면에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글로벌 기업들이 대부분 클라우드를 채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 업무 영역이 포함된 이 커뮤니케이션 쪽에서도 계속 여러 가지 요구들이 나오고 있어서 이 클라우드에 대한 그 지식을 공유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또 얼마 전에 제가 들었던 바로는 LG CNS도 2021년까지 모든 서비스를 클라우드화 하겠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QA팀에서는 그 클라우드 서비스 플랫폼 중에서 그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아마존 웹 서비스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 그리고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에 대해서 그 지식 전달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제가 서비스 플랫폼 1위 기업인 아마존 웹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마존 웹 서비스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는 사실 클라우드를 공부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회사인데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닷컴의 자회사입니다. 아마존닷컴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온라인 그 서적으로 시작을 해서 온라인 쇼핑몰, 그리고 전자책 단말기인 아마존 킨들, 그리고 인공지능 알렉사, 그리고 아마존 고, 아마존 프라임 에어,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회사인데요.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아마존 고와 아마존 프라임 에어 같은 경우는 그 무인 편의점 그런 서비스고요. 그리고 아마존 프라임 같은 경우는 물류센터에서 로봇이 자동으로 그 창고를 정리를 하고 이동을 시켜주는, 그리고 택배를 드론으로 해주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최근에는 우주기술과 또 헬스케어 시장까지 진출을 했는데요. 아마존 클라우드 플랫폼 변천사를 보시면 그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마존 웹 서비스는 아마존닷컴의 IT 부서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존닷컴에서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어시스트를 우선 하게 되었는데요. 온라인 서점이다 보니까 고객의 서적을 저장을 해야 돼서 스토리지 부분을 먼저 개발을 했고, 이후에 온라인 쇼핑몰이다 보니까 고객 정보라든가 또 컴퓨팅 기능이 필요해서 그 EC2와 그리고 DB, RDS 부분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점차 단순히 데이터를 저장하던 부분에서 이제는 그 IoT, 블록체인, 그리고 AI, 머신러닝 등 여러 가지 서비스를 계속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정말 다양한 서비스들이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개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계속 늘려감으로써 이제 아마존 플랫폼을 무조건 사용을 할 수밖에 없게끔 만들고 있는데요. 근데 이 서비스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아마존의 서비스 아키텍처도 이 해당 서비스를 전부 다 모른다고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OS 전문가가 머신러닝이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영역을 알 수 없듯이 정말 다양한 서비스가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아마존 앱 서비스에서 세 가지 서비스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근데 이 서비스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먼저 이 아마존 웹 서비스의 인프라에 대한 구조를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먼저 리전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단어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역이라는 뜻인데요. 그 아마존 웹 서비스는 전 세계 주요 지역에 리전을 나누어서 나눠져 있습니다. 그 이렇게 리전을 나눈 이유는 그 요즘에 네트워크 속도가 많이 빨라지긴 했지만, 그리고 광 케이블로 연결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면 라우터를 많이 통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면 네트워크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지역에 리전을 위치를 시켜서 가까운 리전에 접속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리전을 여러 곳에 둔 이유는 또 재해를 대비하기 위함인데요. 만약에 어떤 리전에 재해가 발생을 하면 다른 리전에 그것을 사용해서 쓸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그라미 친 부분이 리전이고요. 이 안에 보시면 숫자가 쓰여져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2에서 5까지 써져 있는데요. 이 부분은 Availability Zone이라고 해서 가용 영역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2개의 그 가용 영역이 있는데요. 뭐 예를 들어서 3개의 가용 영역이 있다라고 치면 서울에 그 홍대 하나, 뭐 강남이 하나, 그리고 구로 디지털 단지 하나, 이런 식으로 가용 영역을 나누어 놓고 서로 간에는 아주 빠른 광통신을 하게 해놓은 상태에서 만약에 어떤 뭐 디제스터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센터는 제외를 하고 다른 센터로만 그 밸런싱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엣지 로케이션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엣지 로케이션은 그 AWS에서 제공을 하고 있는 CDN 서비스입니다. 그 CDN 서비스는 엣지 로케이션은 약간 캐시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만약에 한국에서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만약에 미국에서 대박을 쳐서 미국 접속자들이 많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 이 엣지 로케이션 캐시 서버를 둠으로써 빠르게 접속을 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성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펼쳐져 있는 엣지 로케이션이 지금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제가 서비스에 대한 영역을 이야기를 할 건데요. 저는 오늘 이 컴퓨팅이라고 써져 있는 EC2 부분과 그리고 스토리지의 EBS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인 RDS 서비스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아마존 앱 서비스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대형 마트에서 제조사 물건들을 가져다가 모아놓고 이렇게 파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 홈플러스를 만약에 가면 서울우유, 뭐 매일우유, 연세우유 이런 브랜드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홈플러스도 홈플러스 우유를 만든 것처럼 이 아마존 웹 서비스도 기존에 있던 그런 서비스 업체들을 계속 위협을 하게끔 계속 본인들의 어떤 서비스를 계속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OS도 만들었고 DB도 만들었고 계속 그 부분들을 사용하게끔 계속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EC2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EC2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서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가상화 환경에서 제공하는 컴퓨팅 기능을 말하고요. 여기서 저는 이제 인스턴스라는 용어를 사용할 건데 이 인스턴스가 서버로 보시면 되고요. 서버다 보니까 당연히 CPU가 몇이고 메모리가 몇이고 이런 부분이 있죠. 이런 부분을 인스턴스 유형으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스토어 볼륨이라는 부분은 하드디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이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그 퍼블릭 IP랑 프라이빗 IP를 할당받아서 쓰는데 서비스를 내렸다가 올리면 퍼블릭 IP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고정 IP가 필요할 경우에는 그 일라스틱 IP라고 해서 탄력적인 IP를 요청을 해서 써야만 고정된 IP를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에 대한 자원이 많아질수록 그 관리하기가 힘들어지다 보니까 태그라는 부분을 통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메타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같이 실습으로 제가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 부분은 이제 EC2를 눌렀을 때 나타나는 그런 대시보드고요. 그리고 지금 인스턴스 메뉴를 누르면 지금 저희가 현재 그 설치해 놓고 테스트 중인 그런 인스턴스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의 인스턴스를 누르게 되면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요. IP가 무엇이고 그리고 어떤 스토리지가 붙어 있고 그리고 어떤 보안 정책이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워치라는 서비스를 제공을 하지만 간단하게 CPU 사용률이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IO는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보여주게끔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일라스틱 IP를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떤 인스턴스에 붙여져 있다라는 부분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로그인을 해서 직접 만드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아마존 앱 서비스 로그인 화면이고요. 제가 콘솔에 로그인을 하면
저희 회사 계정이 나타나게 되고요. 로그인을 하면 이렇게 매니지먼트 콘솔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서비스 부분을 누르시면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가 나타납니다. 그 중에 EC2 부분이 바로 컴퓨팅 기능이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저희가 어떤 리전에서 운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가용력이 두 개가 있는데요. 한국에는 지금 정상 작동 중이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행 중인 인스턴스는 총 13개가 있고요. 볼륨은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린 EBS 부분인데요. 볼륨은 15개가 지금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스턴스를 눌러서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 중인 그런 인스턴스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 중인 부분은 런닝, 뭐 스탑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되고요. 그 오른쪽에 보시면 이 퍼블릭 IP 부분이 나타나는데요. 이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부분은 일라스틱 IP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검은색 부분은 퍼블릭 IP지만 이 인스턴스를 정지했다가 시작을 하면 IP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보시면 설정됐나요? 앞에 배경 얘기했고요. 여러 가지 정보가 나타나는데요. 퍼블릭 IP라든가 프라이빗 IP, 그리고 어떤 보안 그룹에 속해 있고, 그리고 어떤 IM 역할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디바이스가 붙여져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누르면 지금 현재 CPU 사용률이라든가 디스크, 네트워크 관련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탄력적 IP 부분을 눌러서 보시면 저희가 이제 요청을 해서 받은 그 퍼블릭 IP가 나타나는데요. 이 IP를 어떤 인스턴스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퍼블릭 IP에 인스턴스를 누르면 해당 인스턴스에 대해서 필터링이 돼서 나타나게 되고요. 이 부분은 아까 보셨던 그 인스턴스들에 대한 정보들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CentOS라는 리눅스를 하나 생성을 할 겁니다. 인스턴스 시작을 누르시면 이 부분에 어떤 이미지를 사용해서 만들 것인지를 나타나는데요. 저는 CentOS를 검색을 하면 AWS 마켓이 있고 또 커뮤니티에서 만든 그런 이미지들도 있는데요. 마켓을 선택을 해서 CentOS 7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OS를 사용할 때 어느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소프트웨어 비용은 없고요. 그리고 EC2를 사용할 때 어떤 유형에서 어느 정도 가격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컨티뉴를 누르고 저는 이제 프리티어를 사용을 해서 만들 건데요. 이 프리티어는 그 계정을 가입을 하면 1년간 약 750시간 특정 인스턴스에 대해서 무료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프리티어 T2 마이크로라는 그런 유형으로 인스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턴스 개수는 전 하나를 만들 거고요. 그리고 네트워크는 저희가 이미 넥서스라는 네트워크를 만들어 놔서 이 부분을 가지고선 하도록 하고, 서버넷은 두 번째 가용 영역으로 설정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퍼블릭 IP를 할당을 받을 건지 뭐 안 받을 건지 부분인데요. 퍼블릭 IP를 하나 할당을 받도록 하고요. 그리고 IM 역할은 이제 인증 부분인데요. 저는 이제 악사 롤이라는 부분으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토리지 추가를 하는 부분인데 이 인스턴스는 지금 현재 용량이 8기가로 OS만 설치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볼륨을 제가 지금 추가를 할 수도 있지만 잠시 후에 EBS를 설명한 후에 추가를 하도록 하고요. 8기가짜리로 하고, 그 다음에 볼륨은
SSD나 아니면 기본 하드웨어 혹은 좀 더 IOPS가 높은 SSD를 선택을 해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누르시고 이제 태그 부분은 인스턴스가 많아지면 관리하는 부분 때문에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저는 뭐 이름을 create n이라고 해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보안을 또 설정하는 부분인데요. 새로운 보안 그룹을 만들 수도 있지만 기존에 만들어놨던 악사 부분으로 검토 및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지금 설정한 부분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시작하기를 누르면 이제 인스턴스가 생성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하드웨어를 OS를 설치를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한 이 OS를 만들면 접속을 할 때 어떤 인증 부분에서 키 페어가 필요한데요. 기존에 만들어놨던 부분으로 인스턴스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버에 OS가 설치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인스턴스가 지금 시작이 개시가 됐고 인스턴스를 한번 눌러보면 지금 제가 만든 인스턴스가 바로 이거죠. 지금 현재 설치를 진행 중입니다. 여기에다가는 잠시 후에 지워야 되니까 create n이라고 해서 해놓으면 지금 설치가 돼서 러닝 상태가 됐고요. 그리고 검사를 한 후에는 실제로 접속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접속을 한번 해볼 건데요. 이 부분을 눌러보시면 퍼블릭 IP가 1312427.61로 나타나는데 복사를 해서 그리고 인증키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는 그래서 아직 초기화니까 잠시 후에 접속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접속이 됐고요. 제가 CentOS를 설치했는데요.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OS에 따라서 보안 때문에 로그인하는 계정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CentOS이기 때문에 CentOS로 로그인을 지금 했고요. 지금 이렇게 하나의 서버가 설치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EBS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드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인스턴스에 붙여서 사용할 수 있는 스토리지 볼륨입니다. 그리고 이 EBS는 같은 가용 영역에 있는 인스턴스에만 붙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 제공하는 하드웨어 타입에는 SSD 그리고 뭐 하드웨어 그리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이 부분 이따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EBS에서는 하드디스크다 보니까 이 클라우드에서는 필요시에 이 부분을 스냅샷을 찍어 놓고 나중에 이걸 가지고 복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근데 EC2라는 부분에서도 그 크리에이트 이미지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크리에이트 이미지는 스냅샷 그 EC2에는 OS도 있지만 그 하드웨어도 같이 붙여져 있기 때문에 그 스냅샷을 찍고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EBS에 대한 매핑을 같이 저장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EBS를 보시면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EBS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리고 어떤 인스턴스에 연결이 되어져 있는지, 그리고 이 연결 정보를 누르시면 어떤 인스턴스에서 지금 쓰여져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OS 명령을 통해서 지금 어떤 하드디스크가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어느 부분에 마운팅 되어져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도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EBS는 여기 일라스틱 블록 스토어라는 부분에서 볼륨을 누르시면 되고요. 여기서 제가 볼륨을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00기가짜리를 하도록 하고요. 가용 용량은 아까 EC2를 C 부분에다가 설치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해서 하겠습니다. 태그는 이렇게 저장을 하고 볼륨을 생성을 하면 볼륨은 상당히 빨리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지금 100기가 하드가 생성이 되었고요. 좀 이름을 이 하드웨어를 아까 만들었던 OS에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볼륨 연결을 누르시면 제가 아까 만들었던 OS Create N에다가 이렇게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인스턴스에 하드웨어를 추가를 했고요. 인스턴스에서 보시면 DN에 보시면 블록 디바이스가 하나가 추가가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OS 명령을 통해서 또 같이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글씨 보이시나요? 아무도 지금 OS 명령을 통해서 확인을 하시면 지금 디스크 100기가짜리가 지금 현재 붙여져 있는 부분이 보이고요. 그 해당 볼륨은 현재 그 시스템명의 그 시스템 파일이 생성되지 않은 데이터 파일로만 지금 나타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시스템 파일을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까와 똑같은 명령을 날렸을 때 아까는 데이터 영역에서 지금은 시스템 파일까지 생성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그 OS에다 마운팅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보겠습니다. 우선 데이터라는 디렉토리 하나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그 100기가를 그 데이터라는 부분으로 마운트를 시켜줬고요. 그래서 확인을 해서 보시면 이 데이터라는 디렉토리에 지금 현재 100기가 플럭이 쌓인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언마운트를 시켰고요. 다시 보시면 그 해제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이제 RDS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건데요. RDS는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존엔 저희가 서버를 구입을 하면서 사용을 하면 CPU라든가 메모리 이런 부분들이 고정이 되어져 있는데 그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CPU를 마음대로 변경을 할 수도 있고 메모리를 추가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유연한 그런 DB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백업이나 소프트웨어 패키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게끔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지금 현재는 MySQL, MariaDB를 포함해서 MS SQL까지 데이터베이스 제품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는 사실 보안이 되게 중요한데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IAM이라는 그런 인증을 통해서 좀 더 액세스에 대한 관리를 하기 때문에 보안이 좀 더 강화되는 걸 아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RDS 메뉴를 눌러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를 눌러보시면 지금 현재 생성해 놓은 RDS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로라 MySQL은 아마존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DB고요. 그리고 또 MariaDB 이렇게 두 개가 생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DB를 눌러서 보시면 관련된 정보가 나타나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파라미터를 쓰고 있는지, 어떤 옵션들을 쓰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시면 이와 같은 화면이 나타나는데요. 잠시 후에 저는 MariaDB 하나 생성하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DB를 생성을 하면 파라미터를 바꿔서 써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필요한 파라미터들에 대해서 검색을 통해서 수정을 해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서비스에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RDS를 누르시면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메뉴가 나타나게 되고요. 지금 이제 인스턴스는 두 개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누르시고 그리고 큐브 악사를 위해서 만드는 부분이고요. 보시면 관련된 접속 정보 그리고 어떤 가용 영역에 있는지 그리고 어떤 네트워크를 쓰는지 이런 정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하나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성을 누르시면 지금 현재 사용화된 버전 중에 여러 개가 있는데요. MariaDB를 생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저는 이제 MariaDB를 선택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아마존 오로라를 쓰라고 추천으로 해놨죠. 저는 이제 개발 테스트용으로 MariaDB를 선택을 하고요. 그 라이센스는 무료이기 때문에 쓰게 되고 저는 이제 프리티어 무료로 쓸 것이기 때문에 프리티어로 선택을 해서 인스턴스는
해서 그리고 VPC는 저희가 생성해 놓은 넥서스용으로 쓰고요. 서브넷 설정하고 퍼블릭 이 부분에 이제 DB를 생성을 하면 퍼블릭에서는 사실 붙일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프라이빗에서만 저희 내부단에서만 붙을 건지 혹은 퍼블릭으로도 오픈을 해서 외부단에서도 붙도록 할지를 설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보안 그룹은 악셀로로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파라미터랑 옵션 그룹은 저희가 여러 개의 DB를 쓰다 하더라도 그 각각의 그 옵션이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설정을 따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많은 기능들을 제공을 하는데요. 백업 같은 경우는 매일 할 것인지 혹은 0일로 할 경우에는 백업을 하지 않는 옵션이고요. 그리고 뭐 모니터링을 할 것인지 로그를 내보낼 것인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생성을 누르면 데이터베이스가 생성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보면 Great N이라고 해서 지금 이제 생성 중인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생성이 되면 아까 만들었던 OS에서 접속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TR 때 이런 내용도 착할 수 있어 보입니다. 그냥 양력만 이렇게 쫙 주들이 얘기하는 것보다. 똑같은 도움이 하지. 인진이랑 뭐. 실수는 그게 안 되는 거 되게 안 좋았네. 격도가 37억 했던데. 여기 뒤쪽도 좀 보고 참고해가지고 좀 이런 같이 반응이 좋을 것 같아. 지금 아직도 생성 중인데요. 생성이 되면 여기 엔드포인트라는 부분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IP 부분은 아니고요. 문자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랬잖아. 인진이 원래 이게 교정 써야 되는. 그런 거야. 물론 빨리 생성이 됐었는데 이런 얘기만 하고 끝내는 건가? 그냥. 개발하는 거, 연구는 거, 연구는 시제품만.
기업하고 LT 뭐 이런 거. 다른 DB에 이 그레이트 N 만들어 놓은 걸 보면 이렇게 접속할 수 있는 주소가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유저 패스워드를 쓰고 접속을 하면 마이너스 P 원래 붙어야 되는데 어디가 틀렸죠? 네, 원래는 붙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는데 마이너스 P 마이너스 P가 나고 NPT 지금 시스템 그렇게 패스워드 지원 네, 틀렸네요. 이제 그죠. 마이너스 P 하고 이 부분은 제가 문서로 다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이야기 드리면 이제 그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는 어떤 이제 자원을 빌려 쓰느냐에 따라서 그 클라우드도 유형이 나눠지는데 사실 지금 IaaS, PaaS, 뭐 SaaS 이런 형태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은 저희가 이제 컨설팅이든 그리고 또 개발팀에서 많이 사용하게 될 그런 EC2와 EBS, RDS에 대해서 잠시 훑어봤는데요. 사실 이 서비스 외에도 되게 많은 좋은 서비스들이 있습니다. 뭐 오토스케일링이라든가 혹은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CLI라든가 그리고 노시컬인 다이나모 DB 뭐 그리고 SNS, SES 등등 이런 많은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이제 앞으로 이 플랫폼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서비스들을 잘 사용할 수 있느냐가도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클라우드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여러 가지 자료와 그리고 또 개인적인 생각도 같이 전달을 드렸는데요. 이 클라우드 시장이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저희가 포함되어져 있는 이런 사업 영역에서도 지금 클라우드를 도입하기 위해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의 하나로서 저희가 아마존 웹 서비스 플랫폼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렸고요. 질문이 있으시면 질문을 주시면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